네,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요. 900명 앞에서도 긴장을 안 하는데 지금 20분 정도 되는데 되게 긴장이 됩니다. 이 워낙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라서 되게 이렇게 딱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지식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뭐 교수님도 계시고, 예, 시인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냥 제가 저희 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수업하던 것들 조금 편집하고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통의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솔직히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냥 자기들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약간 좀 지난 얘기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뭐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야 이런 얘기 하실 분들도 있는데 주로 이게 이제 그 서구에서는 거의 1970년대 이후 그때 한 90년대까지 엄청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굉장히 책이 많이 나와서 제가 대학 다니던 때에 그때 막 책을 막 열심히 봤던 그때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약간 좀 철진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도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 세상을 규정할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크게 뭐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포스트 모더니즘 못 들어보셨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교수님들은 다 아실 거고, 예, 들어보신 분들,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못 들어보셨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업 들어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애들한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이러면 한 반에 한 명 안 나옵니다. 예, 그럴 정도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솔직히 대학교 가면 되게 많이 얘기되거든요. 제가 우리 3학년들한테 얘기 쭉 해놓고, 너 잘 들어놔라. 너 대학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이 얘기 엄청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전제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 막, 요즘 아이들 또 철학 이런 거 머리 아파서 절대 복잡한 얘기 절대 안 듣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수업 잘 안 들어요. 관심 있는 애들 몇 명 듣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졸업생 한 명이 와가지고 그래요. 옥사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우리 교수님이 엄청 하신다고. 네. 그래서 단편적으로나마 드러났으니까 대강, 드러났으니까 관심이 가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되게 가볍게, 얕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요거 정의를 한번 보시면, 예, 보통 이걸 번역하면 이제 직역하면 후기 근대주의, 탈근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그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건 이제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후기 근대주의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탈근대주의, 후기 근대주의. 그래서 근대주의 이후를 말하지만 근대주의를 단순하게 근대주의 이유가 아니라 근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그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 이제 정의하면, 짧게 정의하면, 근대 서양사의 지적 세계관, 근대 서양사에서 그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있죠. 세계를 바라보는 그 사고방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 20세기 후반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서양의 사고방식을 통틀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럽 사람들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그 관련이 별로 없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사고방식들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싹 퍼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근대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사고방식에 젖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오는 아주 그 짤막한 얘기인데 요거 잠깐 나누고 가겠습니다. 이거 시대 구분인데요. 이거는 학자마다 다 기준이 달랐고 명확하게 이 시대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선사시대라고 해서 역사 이전 시대를 기원전 4세기경 정도까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4세기 그 수메르 문화가 기원전 한 3500년경에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대부터 AD 5세기까지 저때가 이제 고대라고 합니다. 시대를 나눌 때. 역사에서. 그래서 고대라고 하는데 저 때는 주로 사고방식들이 어떠냐면 신화적인 사고방식,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신화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 그 멸망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비잔틴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유럽 사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그때가 주로 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말씀하신 스콜라 철학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때 기독교 세계관이 아주 꽃을 피웠을 때가 그 스콜라 철학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1000년간을 종교적 세계관이 지배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 시기를 지적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14세기경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 세계관이 1000년 동안 지배하다가 너무 신적인 생각들. 유럽에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 예술 문화가 전부 그냥 기독교지 않습니까? 교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그쪽에만 맞춰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그 욕망, 인간에 대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막 억눌려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14세기경 12부터 점점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억눌려져 있던 인간의 욕망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세계관이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인간의 욕망들이 이렇게 그 지적인 욕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15세기경에 종교적인 세계관이 점점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없어져 가고, 그 다음 르네상스 이후로 없어져 가고, 근대라고 하는데, 저 15세기경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누리던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자.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이 좀 바꾸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문주의가 일어나고 합리주의. 전에는 그 신적인 사고방식,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주의 세계관에 의해서 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학주의 세계관이 점차적으로 사람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이 땅에 테크노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20세기부터 세계 전쟁을, 이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치르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이 무한으로 발전하면 테크노피아가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그게 결국 인간을 죽이는 핵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최첨단의 기술들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술이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하지 못하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2차 대전에서 세계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인구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과학과 합리주의적인 세계 방식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훑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 근대주의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근대주의 사고방식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교실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근대주의적인 수업 방식을 거의대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선생님들과 젊은 선생님들 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의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선생님들은 교실에 수업 들어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세요. 이미 얘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고 선생님은 근대주의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선생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교감이나 교장이 빨리 돼가지고 수업에 안 들어가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가까이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기 은퇴를 많이 하시죠. 이 아이들 사고방식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대적인 시기,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 나누겠습니다. 14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르네상스는 문예의 붕이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인간 중심적인 문화들, 그런 것들을 되살리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에서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중심의, 천년의 그 기독교 중심의 신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획기적으로 그 인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1450년에 구텐베르그에서 발명된 바로 인쇄술을 발달합니다. 저게 전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문서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누군가가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기독교의 성경이 중세가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지만 성경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어요. 사제들만 가지고 있고, 사제들은 예배를 당시 쓰지도 않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라틴어로 예배 침례를 해요. 그러면 일반 신도들은 들어갖고 사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쓰지 않는 언어로 말하니까.
그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정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를 다니는 친구. 부산에 하나 있거든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 보수동 책방골목 메리놀 병원 밑에 가면 정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너희들 예배 어떻게 드리니? 이러니까 3시간을 예배를 드린대요. 아침에. 그것도 서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의자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앉아서 하고 나머지는 서서 3시간을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사제가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시대요. 알아듣나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요즘에 누가 라틴어를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렇게 라틴어로 말을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면죄부를 판매하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교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 대중이 무지하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제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이었죠.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런 그 인문주의적인 문학 작품들을 막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이 그런 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라틴어 성경만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인쇄술을 발달해서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 잘못 가르치고 있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 종교개혁의 바로, 예, 그 단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세기에, 예,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잘못된 기독교에 대해서, 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다시 옛날 인문주의로 돌아가자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뉴턴에 의해서 고전 역학이 다시 한번 이제 아주, 예, 제대로 확립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예,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수학적인 사고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그래서 우연히 신에 의해서 말을 하면 뭔가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되는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수학은 딱 계산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에서 이 세상은, 예,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과학혁명이 17세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탁탁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되다 보니까 계몽주의, 사람들이 꿈에서 깨기 시작한 거예요. 신화적인 세계관,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 세상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 세상은 발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들이 깨기 시작하는 거죠. 계몽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예,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수공업 중심의 그런 그 산업들이 기계가 발달하기 시작, 과학혁명에 의해서 기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발달하니까 더 많은 생산물들을 생산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에 의해서, 예, 제국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국주의의 충돌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예, 그 이후에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해서, 예, 바로 그 르네상스부터 요 세계대전까지 요 기간을, 예, 우리는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 예, 요때가 이제 이때는요, 기독교도 어떤 기독교가 되냐면요, 예전에는 신 중심에 의한 그런 기독교인데 요때는 칸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의 기독교가 윤리가 됩니다. 윤리. 그래서 그전에는 신학, 이게 믿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시기가 되면 주로 기독교는 뭐가 훨씬 강조가 되냐면 윤리적인 종교. 예, 이런 것들이 훨씬 강조가 많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를 근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근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주의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제 중세시대의 신, 이런 거 부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현상을 자연과 물질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며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면서, 예,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나중에 막스주의 같은 것들이 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리주의, 인간 이성에 의해서 필연적인,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수학적 공식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필연적인 것, 반드시 필연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주의, 중세의 신중심주의가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에서 벗어나서 인간성 해방, 복지 이런 데다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근대주의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근대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의 종교적 전통과 권위에 반대하는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합리주의적인 사조가 지배하던 시대가 바로 저 근대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 시대 때 우리는 어른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요.
아이들 교육할 때 무조건 공부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면 네 앞으로 신분이 달라져. 뭐 공부하면 뭐가 달라져.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 이성과 과학, 그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신분 상승할 수 있어. 잘 뛰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 어차피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공부는 하나도 안 되는데 딴 거에 훨씬 뛰어난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여전히 근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전에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 어떤 아이가 성우 목소리를, 고등학생인데 목소리를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막 내는 거예요. 막 성대모사 같은 거였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단호해요. 안 돼, 공부해. 안 돼, 공부해. 옆에 그 연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얘는 성우로 해도 충분히 성공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 밀어주셔야 된다. 이랬는데, 안 돼. 공부해야 돼. 예. 근데 얘는 공부를 지독하게 못해요. 얘한테 끊임없이 공부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근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 이성적인 거,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근대주의는 앞으로 끝내고요. 우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요. 종교나 철학, 사회, 과학, 예술 속에, 근대주의 세계관에 대한 앞에 말한 그런 특징들이 있죠. 물질과 자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적인 얘기. 그 다음에 이성과 합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부정하면서, 한마디로 탈근대주의, 근대를 벗어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인간에 대해서 과학도 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주체의 죽음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거 철학에서. 이게 뭐냐면, 프로이드, 혹시 프로이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심리학에서. 프로이드는 이제 요즘 심리학에서 거의 쳐주지는 않지만, 근데 프로이드가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요. 프로이드가 원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 사고방식에서 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프로이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인간은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에는 숨은 무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무의식이 인간의 삶에 더 큰 작용을 해.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냥 보여지는 주체, 그 보여지는 주체는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한 거였는데, 아니야. 그 주체의 이면에 있는 뭔가가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어요. 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독교적인 진리라든지, 아니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죽었다. 여러분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 하신 거 아시죠? 보통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게 단순하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이제 기독교계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니체는 하나님을 전면 부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니체가 말한 건 뭐냐면, 기독교 중심적인 그런 신중심적인 서구 유럽의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우리 인간이 무언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주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해체입니다, 해체. 이 자크 데리다, 제가 이 책 보니까 여기, 이 사람. 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바로, 물론 뭐 다른 사람도 했지만 이 사람이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방식들을 다 해체시켜버리죠. 인간 중심적이고 신중심적이고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죠.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주 파격적인 이제 시도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CF인데요. 한번 보시죠. 저번 주부터 아빠가 데리러 온다. 지금 아빠 야근할 시간인데. 며칠 전 공기 수업 때도 아빠가 왔었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빠, 회사 잘렸어? 아니? 아빠 승진했는데? 오, 이젠 시간 관리 좀 되나? When the night has come. 제가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조차를 못합니다. 요 광고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요 앞에 그랜저 그때 요거 나오기 전까지만 이거 무슨 광고야? 그러시죠? 보통 어떤 광고들 보면 광고 다 봤는데 저게 무슨 광고야? 라는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랜저를 광고하려면 그랜저 신형차가 나왔어요.
그럼 차가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그랜저를 사람들한테 구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차의 사양이 이만큼 발전했어. 뭐 브레이크가 이만큼 발전했어. 아니면 의자가 더 안락해졌어.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팔 때 이 물건 좋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갑자기 애가 나타났고 우리 아빠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를 데리러 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했더니 뭐예요? 시간 관리 좀 되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차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저 CF를 보다가 저 광고 은근히 기분 나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 광고 은근히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 못하면 저 차 못 탄다는 거예요. 그랜저의 고급화죠. 그동안 우리나라 성공한 사장님들이 타던 차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 되는 사람이 타는 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랜저라고 하는 제품의 어떤 보다는 그랜저라고 하는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근대주의에서는 어떤 거를 설명할 때 그거의 기능,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해요. 실용적인 거 설명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요, 기능인 이런 실용적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설명해요. 예, 저거의 이미지. 그래서 제가 광고 몇 개 하려고 더 가지고 올라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요거만 일단 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우리 시인도 계시는데, 예,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80년대, 9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 읽어도 여기서 하나 끼고 다녀야 되는 책. 그죠? 상실의 시대. 예, 노르웨이 숲이라고 하죠. 상실의 시대. 저도 저거 대학 다닐 때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해를 솔직히 못했어요. 제가 읽을 때. 왜냐하면 이게 현실과 초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엄청 야해요. 섹슈얼리티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거 하면 애들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는데 저 사람 책은 뭐 1Q84 정도나 읽어봤을까 거의 애들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거 야다 이러면 애들 갑자기 제목을 막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 바로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대표적인 예,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창 뭐 노벨 문학상에도 자주 거론되는 사람인데 아직 예, 수상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들을 읽어보시면 현실과 초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에 우리 근대주의 소설은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소설들을 읽어보면 이게 뭐가 현실이고 뭐가 이게 경계가 뭐해요.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 문학 작품들을 보면 항상 그래요. 제가 한번 음악회를 갔는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 현대음악회라고 해가지고 연주회를 하는데 이 도대체 너무 음악이 어려워가지고 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형태인데요. 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들입니다. 저 건물을 저렇게 일부러 부서진 게 아니고 일부러 저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보시면. 네, 저렇게 해서 금이 갈라지게 해놓고 저쪽에는 뒤집어 엎어놨죠. 건물을.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유명한 건물이죠. 이거 뭡니까? 왼쪽에 있는 거. 양산 분들이시라 잘 모르시나? 이거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요 파란색 요 건물 요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부산 영화의 전당입니다. 국제 영화제는. 예, 영화의 전당인데 이 유명한 예, 이탈리아의 포스트 모던 설계사가 이 설계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특징을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시죠? 이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근대주의식 건물이라 그러면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근대주의식 건물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 이런 거 보면 그다음 저희 학교 교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사실은 근대주의식 거죠. 근데 포스트 모던식 건물은요, 실용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하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쓸까? 이게 근대주의식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이게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없어요. 가보시면. 저기서 영화제를 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다 해요. 예. 그러면서 저렇게 진행이 돼. 그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비가 들어차지 않을까,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옆에 벽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죠. 저거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내와 외의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거는 어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예, 미래의 어떤 영화제에 맞는 그런 어떤 판타지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구조를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켜서 만들어낸 건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저 건물 아십니까? 우주선 같이 생겼죠? 저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서울물을 먹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DDP입니다.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예, 저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중동의 그 하지즈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건축가가 포스트 모던 건축가가 설계한 바로 건물입니다. 그게 원래 저기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저 지금 DDP 만들어 놓은 거죠. 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건물들이 다 보면 뭡니까? 단순하게 이게 실용적으로 말하면 약간 빵점이죠. 예, 그런데 아주 그 어떤 이미지를 강조해서 그 건물의 어떤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포스트 모던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오던 아주 합리적이고 규격화된 사고방식들을 다 해체시켜버리죠. 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이미 우리나라도 다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요거 베네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의류회사 광고인데요. 저거 한번 보시면, 여기 교황과 이슬람의 지도자가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 그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광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저때 당시 김정일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키스하고 있는 장면. 일종의 약간 이제 반전, 그 다음에 종교적 그 화합,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제와 수녀가, 가톨릭 사제와 수녀가 키스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종교에 대한, 종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황인종 아이가 황인종 아이가 있는 장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그 어떤 인종에 대한 기본적인 편견들,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광고들이 실제로는 그 현대 사조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들이 바로 저런 광고들입니다. 광고에서 저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존 근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근대주의가 서로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모든 그동안의 기존 사고방식이 해체되기 시작했고, 거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다는 것을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